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국가 배상 책임 영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2017년 포항 지진, 그날 기억 사실 여전히 생생합니다. 당시 수능 전날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수능 시험이 좀 미뤄지기까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포항 지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2017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죠. 화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의 네. 사람도 다치시고 네. 건물도 많이 파손이 됐죠. 그의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날이었고요. 지진의 충격으로 수능 일정이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얼마나 정부는 놀라셨을까요? 닷새 뒤인 11월 22일 네.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그만큼 피해의 규모도 컸고 여진도 심각했습니다. 이 이후에도요, 2018년 2월까지도 여진이 무려 100차례 넘게 이어졌거든요. 네네. 당시 시민들이 매일같이 불안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한 지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근의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사실 자연재해로 알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지진이라고 하니까 네. 자연재해라고 알려졌지만 2018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2019년 3월입니다. 정부 조사 연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시설이 지진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2019년 말에는 국회가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을 제정했고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나서면서 여러 기관이 국가 책임을 지적하게 됩니다. 특히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들이 지열발전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요. 2021년에는 이 조사위원회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 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이 재판의 쟁점은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됐냐 아니냐인데 그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건데 1심에서는 국가 배상 판결을 인정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툰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지열발전이라는 국책 사업이 정말로 지진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그 위험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즉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였습니다. 당시 사업은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이라는 국책 과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넥스지오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포항 흥해읍 일대를 실험 부지로 삼고 PX1, PX2 이러는 지열공을 팠는데 이 지열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만든 구멍을 지열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열공을 파서 고온의 지하수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식, 이거를 EGS 방식이라고 지열 발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을 주입해서
인공적으로 균열을 유도하는 수리 작업이 총 5차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 9월에 제5차 수리 자극이 종료가 됐는데 그러고 약 2달 후에 규모 5.4의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3개월 후에는 규모 4.6의 큰 여진이 발생하면서 이 당시 재판부가 이 지열 발전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배상 규모도 상당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네. 국책 사업이었던 지열 발전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이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 지급하라 이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례의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을 1인당 300만 원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네. 한 번만 겪은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소송은 문제는 이제 집단 소송이다 보니까 네네. 역사상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 10명, 20명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원고가 111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후에 점점 늘어나서 1심 당시에는 약 5만 명,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이 소송에 참여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볼 때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이 숫자가 늘다 보니까 예상금 규모도 그만큼 네, 늘어났겠죠. 맞습니다. 1,500억 원에 네.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정부는 이 배상액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요. 네. 반대로 피해 주민 측은 무슨 말이냐, 애초에 우리가 청구한 대로 1,000만 원씩은 받아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1심 승소 소식이 이제 널리 퍼졌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더 참여를 했겠네요. 네. 처음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게 긴가민가하니까 많이 참여를 안 하다가 네. 1심이 승소가 됐다,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2심에 참여한 소송인단은 거의 5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시 포항 인구의 96%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면은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국가 예산 정도의 규모인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뒤집혔단 말입니다. 왜 뒤집혔나요? 네. 이게 1심에서 보통 이렇게 승소 판결이 나면 항소심에서 아예 반대로 판결 나기는 쉽지 않은데 네.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지진 자체가 지열 발전 실험과 관련해서 촉발된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이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중대한 과실, 이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요, 정부가 직접 시행한 게 아니라 네. 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에 위탁한 국가 개발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도급인으로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구 소송 판결 내용이 화면에 나오는데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나온 거고 2심에서는 과실이 해당하지 않으니까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라고 결정이 난 거죠. 네. 이 피고에는 보조 참가인으로 여러 단체 기관이 관여돼 있었는데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여러 기관들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과실과 실제 지진 발생 사이에 법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을 하는데 네.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지열공 그 구멍에다가 고압의 물을 주입한 결과 지진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됐지만 그 주입 행위나 관리 과정에서 법적으로 명백한 잘못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이 지진 자체를 어떤 환경 오염이나 환경 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국가가 그런 오염의 원인자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환경정책기본법상 배상 청구, 공동불법행위나 도급행위에 따른 책임에 따른 배상 청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는 이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사안은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우리 판단이 100% 옳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밝혔고요. 네. 결국 이 사건은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진 이후 포항 시민들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겪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포항 시민들은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고 이제 대법원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유심히 판단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저렇게 화면 영상 보시면 저렇게 겪으면 사람이 자다가도 그러니까요. 공포감이 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포항 시민들이 당시 큰 충격을 겪었고요. 당연히 건물 파손이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상당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요. 핵심 쟁점은 여전히 과실 그리고 인과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열발전 실험을 수행한 기관들이 과연 지진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미흡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지진 발생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엄격하게 따져보게 될 겁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모두가 좀 기억할 만큼 인명피해도 컸고요. 좀 PTSD라고 하는 정말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능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고3 학생들이 좀 눈으로 보이는 피해보다도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정말 많았을 텐데 이에 대한 보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청사에 무단 침입해서 창문을 깨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던 그 당시 좀 난동에 좀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사건 이후로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재판을 가는데 경찰차들과 네. 경찰관들이 있고요. 평소 법원 출입 때보다 훨씬 이 수색이 좀 까다롭게 굉장히, 이루어지는군요. 까다롭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일이었죠. 그 당시 현장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무참히 정말 깨부수고요.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데요. 서울 네. 서부지방법원 청사 후문 쪽으로 이 30대와 20대 남성 2명이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네. 당시 외벽에 떨어져 있던 타일이나 벽돌 같은 거를 집어서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지면서 큰 소란을 일으켰죠. 특히 그 과정에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어떤 폭행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다른 사람에게는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을 했고 인정했었고요. 검찰은 애초에 징역 3년, 징역 2년을 각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런 폭력 행위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의 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점에서 재판부도 이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사람 다 초범이라고 들었습니다. 둘 다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문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초범이었고요. 네.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 실형까지 나오는 것은 꽤 이례적인 겁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상당히 무겁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법원에 무단 침입한 것을 넘어서 경찰을 미치고 폭행했고 네. 또 타일이나 벽돌을 던져서 법원 청사 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죠.
그래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사법부의 어떤 영장 발부 이 기능을 정치적 음모로 강조하고 응징하겠다는 어떤 집착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본 거죠. 이게 바로 실형 선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했고 이런 것들이 양형에 참작돼서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형량보다는 다소 낮게 선고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재판에서 조금 특이한 점, 특별한 네. 점은 재판장이었던 판사가 이례적으로 본인의 소회를 밝힌 겁니다. 그랬군요. 네,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판결문을 여러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오늘의 판결이 정답은 아니며 하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또 재판부는요, 범행 당일 현장에서 고생한 우리 경찰분들과 법원 직원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전하면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법원과 검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법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안타까운 상황들도 이렇게 촉발이 됐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나 또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소회에 대해서 김희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 판결 보면서 재판장이 남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판결 선고, 판결문을 보면은 이 주문, 판결문을 중심으로 짧게 요지만 낭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판사분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고민과 내면의 갈등을 밝히는 일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법관으로서 어떤 무게 그리고 국민의 시선 속에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만큼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 법원에 대한 독립성과 권위, 그리고 정치적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들어오는 현실을 법원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긴 재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실형 선고 받은 2명 이외에도 서울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다들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영상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정말 했잖아요. 많았습니다. 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려 90명이 넘습니다. 9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네. 구체적으로는 총 96명이 기소가 됐고요. 네. 각자 혐의 내용과 가담 정도에 따라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고는 그중에서도 첫 실형 선고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머지 재판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범행 동기나 가담 정도 그리고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은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이번에도 이 법원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특히 주도적이었거나 폭력 정도가 강했던 피고인 또는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법기관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테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티켓 한 장으로 공연 나눠보기.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한데요.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공연하는 음악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표 한 장을 시간대별로 쪼개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듣는 건데요. 네. 실제로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표 나눠 쓰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 아이돌 그룹의 팬인 한 대학생은요, 다음 달 1일에 또 대형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네. 이 티켓 가격이 무려 2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네.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됐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앱에서 이미 티켓을 산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고 일정 시간 동안만 티켓을 빌리는 방식으로 네.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학생은 좋아하는 가수 공연만 보고 나가면 되니까 굳이 하루 종일 티켓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어쩔 네. 수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티켓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쓰는 편법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창조경제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음악 페스티벌이나 공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콘서트 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보기와 다르게 음악을 굉장히 듣는 거를 즐겨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콘서트를 가려고 하면 조금 이제 앞좌석, 조금 좋은 좌석을 구매하려고만 하면 1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 상당히 요즘은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20만 원에 상당하는 티켓 가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좋은 요즘 같은 시기 야외에서 펼쳐지는 음악 페스티벌이 정말 많고요. 축제를 또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입장 티켓 가격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선뜻 지불하기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더 어려울 거예요. 네. 직장인들도 좀 선뜻 좀 맞습니다. 하게 되잖아요. 네. 아,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철 거래, 그러니까 티켓을 나눠 쓰는 편법이 꽤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2일권, 이제 페스티벌에 이틀이 있다면 2일권을 사서 두 사람이 하루씩 네. 나눠가면서 보거나, 아니면 10시간짜리 공연이 있다면 특정 가수가 나오는 시간대만 골라서 그 시간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인데요.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철 구해요. 뭐 누구 시간대만 팝니다. 이런 같은 글을 쉽게 네. 볼 수 있고요.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일단 중고거래 앱에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네. 공연장 밖에 어떤 약속된 장소에서 이제 기다리는군요. 은밀하게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럼 보통 콘서트의 입장권, 종이, 팔찌 이걸 차잖아요. 그 팔찌를 넘겨받게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이 팔찌를 차고 들어갔다가 공연장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식인데요. 네. 저희가 이게 팔찌를 다 해보셨겠지만 쉽게 쉽게 뜯기지가 찢어지잖아요. 않아요. 한 번 뜯기면 한번 훼손이 뜯으면 돼요. 훼손이 되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네. 그래서 이게 방식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입장 팔찌가 특수 제작이 돼서 뜯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소위 팔뜯, 그래서 팔찌 뜯기 전문 계정 또는 업자들이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요. 정교하게 분해를 해준다고 합니다. 훼손되지 않고 공연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공연이 뭐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온다고 한다면 이 팔찌가 손목에 있기만 하면 누가 다시 찾는지라거나 아니면 뭐 분해되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피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누가 들어가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팔찌만 있는지 이제 육안으로 네, 확인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걸릴 확률이 낮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꼼수가 생긴 이유는 표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대중음악 공연의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서 무려 44%나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83,000원 하던 한 장에 83,000원 하던 티켓이 지금은 12만 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네. 정말 공연 티켓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주의 문구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티켓 한 장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는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주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렇게 한 장의 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양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스티벌 주최 측에서는요, 이 양도 적발 시 즉시 퇴장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런 행위가 공연 운영에 지장을 주는 영업 방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웃돈을 얹어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소위 암표 거래는 처벌 대상이 돼요. 네. 그런데 시간을 나눠 쓰는 분철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악용할 수 있겠네요. 네, 약간의 이제 공백이 네. 이제 발생하는 건데 말씀하신 창조 경제처럼 너무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내니까 법이 차마 못 따라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문제는 법보다는 공연 주최 측의 이용 약관이라거나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강제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거나
현장에서 퇴장 같은 조치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고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웹툰 작가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호민 작가가 그러니까 아들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녹취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만큼 맞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무죄 판결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은요, 2022년 9월에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고요. 녹음된 내용에는 버릇이 고약하다, 뭐 싫어 죽겠다, 나도 너 싫어 같은 감정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을 대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감정적인 표현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해당 특수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즉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로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 장애 아동에게 한 발언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진짜 밉상이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가 저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속상하긴 정말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녹음기를 몰래 학교에 보낸 행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교사는 녹음되는 상황을 몰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네. 바로 이 녹취 파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인데요. 네. 주호민 씨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수업 중에 대화를 녹음한 건데 당연히 이 교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현재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표현도 좀 그렇죠. 자유롭게 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는 이처럼 몰래 녹음된 자료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증거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녹음된 상대방이 공적 인물도 아니었고 일반인인 경우에 이 녹음이 적법하게, 즉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아까 언급드렸던 발언들이 네. 실제로 이 아동복지법 상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버릇이 고약하다, 아유 싫어,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훈육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동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준 학대인지가 핵심이었죠. 결국 이 말은 단순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네. 그리고 어떤 태도로 했는지,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는 재판이었습니다. 그 아동이 상처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런 것도 좀 따져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애초에 주호민 작가가 왜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보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녹음기를 뭐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맥락 중 하나가 도대체 왜 녹음기를 몰래 넣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주호민 씨의 아들은 자폐성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던 중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2022년 9월에 통합학급 수업 중에 이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주호민 씨 부부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의심하게 됐고 약 2달 정도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와 아이의 수업 상황을 녹음하게 됩니다. 이제 그 녹음 파일에 교사의 부정적인 발언이 담겨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봤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는데요. 정서적 아동 학대를 그럼 인정한 걸까요? 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죠.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을 하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핵심은 역시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인데요. 피고인 측은 당연히 몰래 녹음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 피해 아동이 자폐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낮고 그리고 이 특수학급에 CCTV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학대 정황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녹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너 싫어, 정말 싫어 이런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점, 그 내용이 어떻게 아동의 자존감이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밉상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다른 발언들은 훈육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어서 무죄로 본 부분도 조금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2024년 2월에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하되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결정했어요. 선고유예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이제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아, 집행유예 나와서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다소 다릅니다. 이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뜻인데 형을 실제로 선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없다면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한 점, 네. 그리고 발언의 일부는 교육적인 맥락에서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특수교사 측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요, 이 교사 측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네. 먼저 교사 측은요, 당연히 몰래 녹음된 파일이다. 이걸 증거로 인정한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네. 특히 유죄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로 인정된 발언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 네.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교사 측이 아닌 검찰 측은 어떻게 봤느냐?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 좀 더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죠. 그래서 양쪽 다 항소를 한 상태고요.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이 또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교육계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감은 이 몰래 녹음한 것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몰래 녹음기를 부착해서 보내는 경우가 정말 실제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데 이제 다르게 봤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몰래 녹음된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걸까요? 네, 항소심 판단은 1심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왔죠. 네. 핵심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네. 교사 측은 1심에서도 이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한 불법 녹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을 반복하면서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없이 몰래 녹음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사건 발생 직후에 열린 대면회의에서 녹음 파일도 제출하면서 이 녹음 행위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요.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이게 내가 대화 당사자로 공개된 상태에서 녹음하는 건 괜찮은데 네. 공개가 되지 않은 다른 사람, 즉 타인 간의 대화는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든요. 네. 지금 제3조 나오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몰래 이렇게 부착해서 보내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직접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에는 증거 능력이 없으면 증거로 채용되지 않아요. 채택이 네.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해당 교사의 발언 자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따지기도 전에 이미 그 녹음 파일의 증거 자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네. 선고된 거죠. 네. 자, 1심에서는 피해 아동의 특수성과 학대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재판부가 이 발언의 맥락이나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증거의 적법성, 여기에 초점을 맞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이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는 게 가장 큰 쟁점이죠. 네. 1심에서는 뭐 특수교육 대상자라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로 예외적으로 증거를 인정을 한 건데 네. 항소심에서는 보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다, 그러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두 재판부가 같은 법률을 두고요, 피해자 보호냐 아니면 절차적 적법성이냐, 이 어떤 가치를 우선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갈린 셈입니다. 네. 앞으로 또 추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몰래 녹음한 행위의 법적 효력이나 또 증거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서 이 재판부가 판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히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 이번 뭐 어떤 장애 아동이나 미취학 아동 또는 노인처럼 자기 스스로 방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을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제출이 됐을 때 네. 이걸 적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앞으로 법원 내에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무죄 판결로 특수교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사건이 특수교육 현장과 아동학대 기준에 미친 영향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이 마침 스승의 네.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좀 특별하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서희초 교사 사건도 생각이 나고요. 그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이제 일선 교사들은 말을 하죠. 네.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는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현장에 남긴 여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특수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네. 그 스승의 날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라도요, 최근 몇 년간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 교권 5법이 제정이 됐지만 아직도 현장의 체감은 냉담합니다. 네. 이 정교조 조사에 따르면요, 교사 10명 중 7명이 근무 환경에 불만이 있고 또 이런 정서나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서 담당 교사가 책임을 혼자서 모두 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80%가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권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기를 부착해서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그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은 좀 자존감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존감도 무너지고 불안하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업무 과중도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불안감이 겹치면서 네. 교사 중에 뭐 10명 중 6명은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주호민 씨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11.6 사건 고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답니다.
12.16 사건으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았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열립니다. 대법원이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한 건데요. 또 유족이 수십 년이 지나서 재심을 청구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12.16 사건 하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워낙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궁정동 안가에서 권총으로 저격을 했고, 이 사건으로 제3공화국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김재규는 이후 약 6개월 만에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 재판 과정에 대해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유족들은요, 2020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시 재판이 계엄하에 진행이 됐었고 변호인의 조력도 제한됐으며 정권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허용하면서 이 김재규 사건이 단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조보감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사실 사형이 이렇게까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럼 재심은 누구나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군요. 네. 재심이 흔하게 듣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지만 재심은 흔하게 들리지는 않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재심은 아무 사건이나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사 사건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심입니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이 재심이 가능한 요건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새롭게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거나 아니면 당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판사, 검사, 경찰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증명된 경우처럼 판결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뒤흔드는 사정이 있어야만 재심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제420조가 나와 있죠.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김재규 전 부장의 재심도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한 건데요. 네. 당시 계엄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관여했던 검사나 사법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던 정황들이 이미 일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모두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라서 처벌이 어려웠죠. 그런데 재심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422조가 또 등장을 하는데, 확정 판결 대신에 사실에 의한 증명만으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 청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재심 청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김재규 전 부장의 재심 시도는 과거로 돌아가서 1980년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재규 전 부장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저격한 혐의로 1979년 12월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바로 다음해인 1980년에 5월 20일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죠. 네. 그럼 5월 20일이에요. 근데 바로 같은 날, 그날 이 김재규 측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를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불과 나흘이 지나서 5월 24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즉각적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되자마자 재심을 청구를 했지만 네. 당시 계엄 상황과 신속한 사형 집행 과정에서 그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재심은요, 45년 만에 실질적인 재심 절차가 처음으로 열리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재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사형집행 45년 만에 김재규 전 중앙정부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는데요. 2020년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야 재심이 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유족이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실제 재심 개시가 결정되기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가 아니라 법원이 과거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김재규 전 부장이 수일 동안 구타와 정기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행위는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요. 수사관들이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 강조됐습니다. 또 이번 재판부는요. 이번 재심 청구가 1980년 첫 재심 청구와는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있다고 봤는데요. 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나 공소제기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버려서 그 어떤 직무상 행했던 범죄를 확정 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아까 422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결국 45년 만에 실질적인 재심이 열리게 된 건데 그동안 다뤄지지 못했던 수사 과정의 문제들이 법적으로 처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심 결과 김재규 전 중앙정부 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건데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상태군요. 네, 그렇죠. 이건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재심이라는 건 다시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재심은 단순히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따라 무죄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만약 재판부가 이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기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증거들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즉 아까 우리 주호민 씨 사건처럼 네. 그 전에 이제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증거된 증거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배제했잖아요.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서 얻은 증거, 진술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 능력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삭제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남는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와 진술을 제외한 남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소송의 원칙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따라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유죄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다만 그 판단이요, 단순히 이제 정치적 의미나 역사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엄격한 법리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여론에서도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좀 일었고요. 또 가족 입장에서는 이미 사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좀 되찾기 위한 소송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워낙 큰 사회적인 이슈고 현대를 사는 또는 이제 저희 후세들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선조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떤 형을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잡고 미래의 역사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도 오랜 기간 계속 다퉈올 것이고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영화 재심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법을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오판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이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천천히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와 계엄하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법 질서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수사관들도 그때의 관례는 어느 정도 죄가 있으면 자백을 받기 위해서 가혹행위를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